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강민주라고 해요. 저는 어려운 집안의 장녀로 제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어릴 적 저의 하루는 또래 친구들과는 사뭇 달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학교 마치고 집에 가면 TV를 보거나 골목에서 뛰어놀 때 저는 곧장 집으로 달려가 동생 챙기고 저녁 준비를 해야 했어요. 부모님은 늘 생계를 위해 바쁘셨으니 집안 일과 동생 돌보기는 온전히 제 몫이었거든요. 어렸을 땐 엄마가 만들어 두신 것들을 꺼내 먹었지만 제가 가스불을 다룰 수 있을 때가 됐을 때 아마도 초등학교 3, 4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 무렵부터는 제가 대충 차려서 먹기 시작했죠. 쌀을 씻어 밥을 하고 반찬 투정하는 동생을 위해 계란 프라이라도 하나 해줘야 했고 밥 먹이고 나면 숙제도 봐줘야 했고 틈틈이 세탁기도 돌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엔 동네 친구들이 같이 놀자고 집 밖에서 저를 부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창문 너머로 얼굴을 내밀어 웃으며 손만 흔들 뿐인 저였으니 자연스레 나중엔 저를 찾지 않게 됐던 거예요. 부엌에 서서 국을 끓이는 동안 친구들이 노는 소리를 들으며 창밖으로 비치는 노을을 바라볼 때면 마치 작은 새장 안에 갇힌 기분이 들었어요. 그 시절 제게 자유란 너무나 먼 이야기였어요. 하루 동안 제가 해야 할 주어진 일들이 있었고 그 일들을 해내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저물었고 늘 고단한 듯 지쳐서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 제가 유일하게 저만의 시간으로 누렸던 호사는 제가 너무 좋아했던 빨간 머리 앤 만화를 TV로 보는 거였어요. 그 시간만큼은 동생 숙제도 빨래도 설거지도 다 잊고 잠시 내려놓고 완전히 앤에 몰입했던 것 같아요. 주어진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만의 세상을 꿈꾸는 앤을 보면서 저도 앤처럼 상상의 즐거움에 빠져보곤 했어요. 힘든 현실에서도 끝없이 상상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삶을 살아가려 하는 앤에게서 저는 자유로움을 느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친구들처럼 자유롭게 뛰어놀지 못하는 저의 현실을 그저 견디며 살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앤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앤을 동경하기도 했고 또 앤을 통해 대리만족도 하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답니다. 그러긴 했으나 기본적으로 저는 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다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고 자유라는 감정은 노력을 해야 겨우 짐작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었죠.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때까지도 저희 집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고 취업을 선택했어요. 저보다 더 힘든 환경에서도 장학금 받고 아르바이트 해가며 대학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었지만 저는 그럴 정도로 대학 공부를 하고 싶다는 의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게 대학은 낭만이나 자유가 있는 곳이 아니라 또 하나의 속박처럼 느껴졌어요. 등록금을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장학금을 받기 위해 공부를 하고 그럴 자신도 없었고 그러고 싶지 않았던 거죠. 제가 들어간 회사는 규모가 작은 회사였지만 근무 환경은 나쁘지 않았어요. 야근이 많지도 않았고 업무량도 적당했고 동료들도 특별히 모난 사람 없이 무난하게 어울릴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나중에야 안 거지만 첫 직장이 그런 곳이었다는 게 운이 좋았던 거였어요. 저는 친구들 중에서도 취업을 일찍 한 편이었잖아요. 그래서 처음엔 몰랐는데 하나 둘 취업을 하는 친구들이 생기면서 다들 회사 생활 어렵다는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묻어난 걸 수도 있지만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야근을 비롯한 근무 시간 같은 것에서도 저희 회사 환경이 좋은 거였어요. 그렇게 또 한 번 감사하며 회사 생활을 열심히 했죠. 회사 다닌 지 3년 차쯤 됐을 때 저희 회사에 아주 특이한 사람이 입사를 했는데 정말이지 그야말로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첫인상부터 진짜 특이하다는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제 남편이 되었답니다. 남편은 경력직으로 저희 회사에 입사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입사한 이래 저 같은 신입이 아닌 경력직 사원이 입사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저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은 다소 긴장한 것 같았어요. 기대감과 경계심이 섞인 묘한 기운이 감돌았던 것 같아요. 경력직이라고 해서 그리 높은 직급은 아니고 3년 경력이 전부이긴 했지만 저희 회사에서 학벌이 제일 좋은 직원이 들어온다고
대표님이 하도 설레발을 치셨던 덕분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남편의 첫 출근일. 그래도 첫 출근일이면 좀 일찍 올 법도 한데 출근 시간 아슬아슬하게 직원들 중 꼴찌로 출근을 하더라고요. 게다가 그 모습이 단박에 눈에 띄었던 겁니다. 일단 머리는 어깨까지 오는 장발로 풀어헤쳐 아주 산발이었고 시원하게 찢어진 청바지에 늘어진 티셔츠, 발에는 운동화도 아닌 슬리퍼를 신었고 손목에서는 여러 개의 팔찌가 부딪히며 소리를 냈어요. 거기다 무슨 예술 작품처럼 보이는 그래픽이 가득한 빈티지 재킷을 입고 온 겁니다. 그 모습은 최신 유행도 아니고 그저 본인 마음에 드는 옷들로 한껏 편하게 입은 것이었고 그렇게 완벽하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온몸으로 드러내는 것 같았어요. 그런 모습으로 들어와서는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성큼성큼 자기 자리를 찾아 앉는 거예요.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에 다들 눈이 휘둥그레해지며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죠. 제 옆자리 대리님도 바로 제게 눈빛을 보내며 속삭이더라고요. 뭐야? 저 사람이 그 학벌 좋다는 그 사람이야? 진짜 저렇게 입고 출근한다고? 그것도 첫날에? 와, 저래도 되는 거야? 그러게요, 대리님. 확실히 많이 튀네요. 아이, 아무리 자유복장이라고 해도 최소한으로 지켜야 하는 건 있는 건데 말이에요. 내 말이. 아이, 뭐 첫날부터 튀고 싶어 안달이 난 거야, 뭐야? 분위기 파악이고 뭐고 아예 상관없다는 거잖아. 학벌 좋다고 대표님이 입사 전부터 호들갑 떠셨다는데 자신 있나 보죠, 뭐. 아유, 몰라. 난 저 사람이랑 정말 안 맞을 것 같다. 아, 벌써부터 재수없어. 제 바로 옆자리 대리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직원들이 다 비슷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희 회사가 직원이 그리 많지도 않고 대체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이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남편처럼 그런 복장으로 출근하는 직원은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한 여름에도 여직원들은 민소매 입기도 좀 조심스럽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때만 해도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남편이 얼마나 파격적인 등장을 한 것이었는지 짐작을 하시겠죠. 팀장님도 부장님도 헛기침을 몇 번이나 하시면서 서로 눈치를 주고받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섣불리 뭐라고 겉으로 내색해서 말씀을 하시진 않으셨는데 다들 대표님이 오셔서 뭐라고 한마디 해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어디 길거리에서 봐도 튀어 보일 것 같은 그런 차림으로 첫 출근을 했으니 저보다도 윗세대이신 팀장님, 부장님은 물론이고 대표님도 절대 좋아할 리가 없다 싶었으니까요. 드디어 대표님이 출근하셨고 모두의 눈과 귀는 대표님과 남편에게도 쏠렸어요. 아이고, 이준영 씨, 드디어 첫 출근일이군요. 아, 내가 준영 씨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아유, 근데 복장이 아주 근사하네. 역시 멋있는 사람이야. 아닙니다, 대표님. 자유복장이라고 하셔서 편하게 입었는데 다들 너무 제대로 갖춰 입고 오셔서 사실 좀 놀랐습니다. 아니야. 준영 씨 스타일 아주 좋아요. 중요한 미팅이 있거나 그런 날만 좀 조심하면 되지 뭐. 지금 아주 좋아. 그런가요?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전 계속 제가 편한 대로 입고 오겠습니다. 아이, 그럼. 다들 준영 씨 보고 좀 배워. 얼마나 자유롭고 좋아. 오늘 저녁은 전체 회식으로 하고 저 점심은 준영 씨 나랑 둘이 먹읍시다. 면접 때 못다한 얘기도 좀 하고 말이야. 예, 알겠습니다, 대표님. 다들 대표님이 한마디 해주기만을 기다리다가 김이 팍 새고 말았죠. 저희 회사 대표님은 남편의 학벌이 좋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깜빡 넘어가서 대놓고 편애를 하더라고요. 사실 평상시에 좀 보수적인 성향을 드러내시는 분이신데 남편에게만 유난히 관대하셨고 부장님도 대표님이랑 독대하며 식사를 하신 적이 손에 꼽을 텐데 출근하자마자 남편에게 식사 제안을 하신 것도 그렇고 누가 봐도 대표님이 남편한테 거는 기대가 크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니 팀장님, 부장님도 별 말씀을 못 하셨고 제 옆자리 대리님을 비롯한 다른 여직원들도 입을 삐죽거리긴 해도 뭐라고 하지는 못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그러나 남편은 대표님의 기대와는 달리 저희 회사에서 큰일을 하겠다는 뜻 같은 건 없고 뼈를 묻을 각오로 입사한 것도 전혀 아니었어요. 남편은 세상의 무게에 얽매이지 않는 그야말로 자유로운 사람이었거든요.
대학 졸업하고 입사한 회사에서 3년 딱 채우고 퇴사해서 그 퇴직금으로 긴 여행을 다녀온 후 제가 다니던 회사에 입사한 사람으로 저희 회사에서도 월급 받아 여행 다닐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긴 여행이 아니더라도 즉흥적으로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걱정 없이 사는 사람 같은 그 모습이 제겐 동경의 대상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남편이 갑자기 연차를 쓴다고 할 때 제가 몇 번 도움을 준 적이 있는데 그것을 계기로 친해졌고 남편이 제게 이성적인 호감을 고백하며 연인 사이가 됐죠. 남편과 함께라면 저도 남편처럼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만 같다는 생각을 했고 제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진 사람, 제가 꿈꿨던 삶을 대신 살아주는 사람 같다는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사내 비밀 연애라는 게 사실 엄청 조심스러운 거잖아요. 회사 안에서 눈치를 보며 만나는 일은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물론 회사 일상 속에서 사소하게 주고받는 감정들이 달콤하기도 했지만 그것보단 불편한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남편의 자유롭고 독특한 사고방식에 크게 자극되었고 점차 남편의 세계에 빨려 들어갔던 거죠. 그렇게 비밀 연애를 하던 중 하루는 남편이 제게 그러는 거예요. 나 이직 생각하고 있어. 괜찮은 공고가 하나 떴길래 이력서 넣었는데 면접 보러 오라네. 이직? 갑자기 왜? 무슨 일 있어? 우리 싸운 적도 없는데 헤어지자는 거야? 아니, 아니야. 이게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얘기구나. 그게 아니라 더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는 뜻이야. 어차피 결혼하면 둘 중 하나는 회사 옮겨야 하지 않겠어? 결혼?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럼 물론이지. 나 장난으로 재미삼아 너 만나는 거 아니야. 우리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한다는 걸 말해주고 싶었어. 뭐야 정말. 나는 갑자기 회사를 옮긴다길래 헤어지자는 줄 알고 가슴이 철렁했잖아. 놀라게 하려고 한 말은 아니었는데 미안해. 그니까 오해하지 마. 알았지? 남편은 제게 그렇게 상의를 한 후 바로 이직했어요. 제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이직을 계기로 서서히 멀어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이 없지 않았는데 오히려 남편의 이직 후 저희 관계는 더욱 돈독하고 단단해진 것 같아요. 남편은 이직 후에는 자연스럽게 저와의 관계를 회사 사람들에게 공개하고 회사에 꽃을 보낸다거나 저를 데리러 온다거나 그렇게 편하게 왕래를 했거든요. 남편과 저는 더 이상 비밀스러운 사이가 아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이가 됐어요. 그게 제게는 또 다른 의미가 됐던 것 같아요. 주변에서 인정해주고 부러워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 저희 관계에 아주 긍정적인 역할을 했던 거죠. 그 덕분에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하게 됐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남편이 제게 저와 함께하는 자유롭고 즐거운 삶을 고백했을 때 저는 진심으로 남편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함께 걸어가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연애할 때 그렇게 멋있어 보였던 남편의 자유로운 성격이 책임감 없는 한량 기질이라는 걸 깨닫게 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신혼 초의 하루는 남편이 연차를 쓰고 집에서 쉬고 저는 출근을 했던 날이 있었는데 하필 그날 제가 일이 많아 퇴근이 평소보다 조금 더 늦어진 거예요. 집으로 가면서 생각했죠.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당연히 남편이 저녁 준비를 해놨을 거라고 생각했고 오랜만에 둘이서 술이라도 한잔 할까 했거든요. 그런데 집에 도착해보니 주방은 텅 비어 있었고 소파에 누워있던 남편이 핸드폰을 보며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우리 저녁 뭐 먹어? 자기 기다리느라 배고파 죽겠어. 나 오늘 조금 늦을 거라고 했잖아. 난 자기가 뭐라도 해놨을 줄 알았지? 에이, 내가 하면 맛도 없고 그렇지 뭐. 음식을 꼭 맛으로 먹어? 연애할 때는 요리하는 것도 좋아하더니. 그건 어디 놀러 갔을 때나 그런 거고. 나 사실 요리 잘 못해. 자기도 피곤하고 그러니까 우리 뭐 시켜 먹을까? 조금 실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의 그런 모습이 미워 보이지는 않았어요. 장난기가 많은 사람이라
저를 웃게 만들면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시켜 먹자고 하면 금세 마음이 또 풀어졌으니까요. 그런데 그로부터 얼마 후 남편의 카드 명세서에서 낯선 내역들을 많이 보게 됐어요. 자기야, 이게 다 뭐야? 이거 다 자기가 쓴 거야? 나 모임이 많았잖아. 한 잔 더 마시자고 해서 2차까지 가게 돼서 그건 그냥 다 내가 냈어. 뭐? 아니, 하나, 둘, 셋. 아니, 한 달 사이에 4번이나 술을 샀단 말이야? 결혼하고 처음 있는 모임이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 인사는 해야 하는 거잖아. 아무리 그래도 집들이도 다 했는데 무슨 이렇게까지. 우리 둘이 벌어서 집세 내고 이것저것 하고 나면 한 달 생활비 솔직히 빠듯해. 에이, 돈이야 쓰라고 있는 거지. 이번 달에 카드값 다 못 내면 다음 달로 미뤄서 맞추면 돼. 걱정 마. 언제까지 빚만 갚으며 살 수는 없는 거 아니야? 미래를 위해서 돈을 모을 생각을 해야지. 아이도 바로 갖자고 하면서 돈을 이렇게 쓰면 어떡해? 아직은 우리 둘뿐이잖아. 그때 가서 생각해도 안 늦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아이 만들 생각이나 좀 해볼까? 남편은 또 그렇게 장난스럽게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고 하고 싶은 말들을 더 하지도 못했지 뭐예요. 그래도 처음엔 제가 조금 더 노력하고 그런 모습들을 남편도 계속 지켜보게 될 테니 그럼 남편도 변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하루는 컨디션이 안 좋아서 점심 먹고 조퇴를 했던 날이 있었어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들어갔는데 남편이 잠옷바람으로 소파에 너부러져 있더라고요. 뭐야, 오늘 연차 냈었어? 나 이제 회사 안 가. 뭐? 회사를 안 간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아무리 생각해도 거기 나랑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서 회사 옮기려고. 그래서 바로 그만뒀단 말이야? 나한테 상의도 한마디 없이? 상의는 해서 뭐해. 내 생각이 이렇게 확고한데 뭐. 그러면 다음 계획은 있어? 옮겨갈 회사라도 정해놓은 거야? 아직 정해진 건 없는데 일단은 좀 쉬엄쉬엄 쉬면서 생각해 보려고. 쉬면서? 자기야, 그럼 우리 생활비는 이제 어떡해? 그건 일단 퇴직금으로 처리하면 되지. 아니 2년도 안 되게 다닌 회사에서 퇴직금을 얼마나 받는다고 그래. 자기도 월급 받고 있고 뭐 어떻게든 버틸 수는 있잖아. 나도 나한테 맞는 일 빨리 찾아볼게. 저한테 상의도 없이 회사를 그만둬 버리는 남편을 보면서 자유로움이라는 단어가 책임감 없음과 얼마나 쉽게 맞닿아 있는지를 깨닫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변하기는커녕 더 제게 기대기만 했고 본인의 꿈을 쫓는다며 한 직장에 정착하지 못하는 생활을 계속했거든요. 처음에는 퇴직금은 받을 거라고 1년은 채우더니 점점 그 기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한 직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그만두고 이직하는 일이 반복되고 근속 기간도 점점 짧아지는 상황이었으니 이직도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당연하잖아요. 제 월급이라는 것도 빤한 것이고 생각다 못해 저는 장사를 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사실 아이 낳고 나서도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을지에 대한 보장도 없는 상황이기도 했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워낙 작은 회사였던 데다가 그때만 해도 직원 복지에 대한 개념이 지금이랑은 많이 달랐어요. 여자 선배들은 결혼하면서 그만두거나 아이 가지면서 그만두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니 저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제가 어릴 때부터 동생 돌보며 부엌 일을 했던 덕분에 요리에는 제법 자신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떡볶이 하나만큼은 정말 어디 가도 빠지지 않는다고 자부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떡볶이 장사였어요. 퇴직금으로 작은 가게 하나 얻어서 장사를 시작하게 됐고 그렇게 저는 실질적인 가장이 되었던 겁니다. 문 열고 처음에는 장사가 잘 될까 싶은 생각에 불안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입소문이 잘 나서 단골도 늘어가고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 저는 아침 일찍 나가 저녁 늦게까지 가게에서 일하는 게 일상이 됐죠. 남편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냐고요? 제 떡볶이 가게가 자리를 잡아가니 남편은 아예 이직 생각을 접은 사람처럼 본격적으로 빈둥거리기 시작했어요.
취업 준비야 늘 한다고는 하는데 면접을 보러 가는 것 같지도 않고 여행 관련 상품 기획하는 일을 해보고 싶다며 여행사 몇 군데랑 이야기가 오간다고 하더니 그것도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제 가게에 나와서 일을 돕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빈둥거리며 TV를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 모습이 너무 한심해 보였어요. 남편이 경제적으로 능력이 전혀 없으니 시댁에서도 경제적인 문제가 생길 때면 저한테 손을 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제가 너무 고생한다며 걱정해 주시던 시모도 이내 본색을 드러내시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퇴근해서 집에 가니 남편이 제게 전화를 넘기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자기한테 할 말 있대. 어? 아, 그래. 네, 어머니. 아이고, 우리 며느리 이제 퇴근하는 거야? 하루 종일 장사하느라 힘들지? 괜찮아요, 어머니. 그래도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으니 할만하죠, 뭐. 그래, 그래. 돈 버는 재미가 있으면 고생도 수월하게 느껴지고 그런 법이지. 우리 며느리가 또 워낙에 아무닥지잖아. 저기, 그런데 말이다, 애미야. 이번에 네 시누이가 급하게 돈이 좀 필요하게 됐어. 네? 형님이 무슨... 아니, 그게 말이야. 아휴, 내가 말을 다 하려면 이 눈물부터 나서 원. 내가 형편이 되면 도와주겠는데 너도 알다시피 지난번에 네 아버지 병원비 왕창 들어가잖니. 그래도 네 가게가 장사가 잘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조금만 도와줄 수 없겠니?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장사가 좀 된다 싶으니 바로 돈 얘기를 하시는 건가 싶고 하루 종일 밀가루 범벅이 되며 서서 일하고 손에 떡볶이 양념이 시뻘겋게 배어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도 않는데 남편은 할 일 없는 한량처럼 누워만 있고 저 혼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시모가 할 수 있는 말인가 싶은 거예요. 그리고 시모가 말하는 시부 병원비도 물론 저희가 일부 부담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도 힘들었지만 시부 병원비라는데 어쩌겠어요. 그런데 이번엔 그런 것도 아니고 시누이한테 들어갈 돈을 저한테 해달라고 하시니 솔직히 그건 좀 아니다 싶었죠. 어머니, 사실 저도 아직 장사가 잘 된다고 하긴 어렵고 이제 겨우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거든요. 알지, 알지. 아이고, 우리 며느리. 너 아니었으면 우리 막둥이 저거 어떻게 살았을지 내가 아주 눈앞이 아찔해. 네가 고생을 해준 덕분에 집이 돌아가는 것도 내가 잘 알지. 항상 고맙고 미안하게 생각한단다. 애미야, 그러니까 이렇게 가족끼리 어려울 때도 좀 도와주고 그래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 저도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저도 뭔가 안정적인 상황이 아니라서요. 그래, 그 부담 갖지 말고 되는 대로만 얼마만이라도 좀 부탁을 하자꾸나.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요, 어머님. 네 상황도 내가 충분히 다 아니까 내 얘기만 할 수는 없지. 네가 해줄 수 있는 만큼만 부탁하마. 며칠 안에 만들 수 있는 정도만이라도 좀 보내다오. 그렇게 막무가내로 되는 대로 얼마만이라도 보내라고 하는데 도저히 더는 대답할 힘이 나질 않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니 남편이 제 표정을 살피는 거예요. 물론 제가 퇴근하기 전에 시모랑 남편은 이미 많은 얘기를 했겠죠. 남편은 위로 나이터울이 많이 나는 누나가 한 명 있었고 시모는 남편을 워낙 애지중지 키운 터라 여전히 철없는 자식처럼 대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는 아예 대놓고 제게 그 자식 부양하는 역할을 부탁하더니 거기다 시누이한테 보낼 돈까지 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억울하고 화도 났어요. 왜 안 그랬겠어요? 그렇지만 제가 손을 놓아버리면 제 가정은 그대로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부모님께 받은 교육 때문이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가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강했어요. 아무리 남편이 부족해도 제가 선택한 삶이니 제가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혼 생각은 안 해봤냐고요? 그 생각도 안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 같은 게 있었나 봐요. 제가 어린 시절에 부모님이 바쁘셔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자랐잖아요. 그것 때문인지 가족이 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컸어요.
남편은 한량이기는 해도 다정한 사람이었고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저를 위로하기도 했으니 정을 떼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희 부부 사이에는 아이도 생겼죠. 아이 둘 낳고 키우는 동안에는 남편의 그런 면모가 더 빛이 났어요. 아이들과 잘 놀아주는 좋은 아빠의 모습만으로도 저는 제 가정을 지킬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아이 낳고 살던 어느 명절 시댁에 갔더니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져 있더라고요. 시댁 거실 한가운데에 시누이가 아주 편한 차림으로 앉아 있는 겁니다. 처음에 시모가 제게 시누이 일로 돈 얘기를 했을 때부터 그 돈이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인지 제대로 된 설명을 해주지 않았고 남편도 어물쩍 넘어가더니 분명 시누이 신변에 무슨 변화가 생긴 게 분명해 보였어요. 그런데도 시누이는 아무렇지도 않은 태연한 표정으로 소파에 눕다시피 앉아서는 들어서는 저를 보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옳게 왔어? 오늘은 가게 쉬는 거 아니야? 더 일찍 올 줄 알았더니. 네? 가게 잠깐 해놓을 일이 좀 있어서요. 그런데 형님은 언제 오셨어요? 애미야. 네가 아직 몰랐구나. 너희 시누이 얼마 전에 이혼하고 여기 들어와서 살고 있어. 이혼이요? 아니, 언제? 저는 전혀 몰랐어요. 당신, 왜 나한테는 말도 안 했어? 그게, 그러니까. 아유, 그거야. 네가 워낙 바쁘잖니. 괜히 걱정 끼칠까 봐 그랬겠지. 가족끼리야 뭐 그렇게 시시콜콜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이해하고 그러는 거지 뭐. 안 그러냐? 왜 이렇게 뭘 그렇게 예민한 게 그래? 내가 이혼하고 광고 안 했다고 그게 불만이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네, 제 입장에서는 그동안 형님 돕는다고 돈도 몇 차례 해드렸는데, 뚜렷하게 무슨 일인지도 몰랐고, 그러다 갑자기 이혼하셨다고 하니까, 뭐야? 그러니까 옳게 돈 받았으니까 옳게한테 뭐 보고라도 했어야 한다는 뜻이야? 보고가 아니라 최소한 저한테도 알 권리는 있지 않나 싶어서요. 돕는 입장에서 최소한 이유 정도는 알려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그게 그 말 아니야. 돈 몇 푼 도와줬다고 갑질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갑질이라뇨, 형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최소한의 예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애미야. 네 말 무슨 말인지 다 안다. 아유, 그렇다고 좋은 날 이명절에 이렇게 언성까지 높여가며 그러지는 말자꾸나. 쟤도 이혼하고 그러느라 힘들어서 그런 거야. 며느라, 네가 이해를 좀 해다오. 시모는 늘 그런 식으로 제게 온화한 표정을 지으며 이해와 희생을 강요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날도 시누이처럼 제게 화를 내거나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으셨지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제게 이해할 것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남편은 그 상황에서 한마디도 거들지 않더니 시누이 옆에 앉아서는 남매지간의 회포라도 푸는 것인지 그렇게 다정하게 무슨 이야기를 한참을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제가 무슨 말을 더 하려고 했다가는 시모 말처럼 좋은 명절 날 저만 분위기 망치려는 사람이 될 것 같았어요. 저는 깊게 한숨을 내쉬며 명절 상차리는 준비를 했어요. 늘 그렇게 저는 많이 참는 것에 익숙해졌던 것 같아요. 놀라운 게 하루하루가 힘들 때도 많았는데 애들 크는 걸 보고 있으면 시간이 어떻게 흐르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어느덧 제가 떡볶이 장사를 시작한 지도 15년이 됐지 뭐예요. 그렇게 억척스럽게 벌어 저희 가족 부양의 시댁 뒤치다꺼리까지 하면서도 저는 돈을 열심히 모았어요. 돈이 모이고 있다는 건 제게 아주 큰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노력한 끝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1억이라는 돈을 만들게 됐답니다. 1억만 만들면 그 돈 보태서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었거든요. 신혼집에서 둘째까지 낳고 나니 집이 너무 좁아 한번 이사를 너무 하고 싶었는데 형편이 안 돼서 그렇게 못했어요. 애들 밑에 돈이 어찌나 많이 들어가는지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해도 돈을 모으는 게 쉽지 않았죠. 적금을 꼬박꼬박 넣으면서 이 돈 다 모아지면 이사부터 하자 하며 일을 꽉 깨물었고 그렇게 15년 만에 1억을 모았으니 제가 얼마나 설렜겠어요.
여보, 우리 이제 드디어 아파트로 이사 갈 수 있겠다. 내가 봐둔 집에 하나 있어서 한번 보러 가려고 하거든. 당신도 같이 갈 거지? 아, 그게 말이야. 그 적금 받은 거 있잖아. 그건 내가 좀 썼어. 그러니까 이사는 조금 더 미루자. 뭐? 그 돈을 쓰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1억을 그걸 다 썼다는 거야? 아예 그렇게 됐어. 당신한테 미리 상의 못했는데 그럴 일이 좀 있었어. 대체 무슨 일인데? 무슨 일인데 어디다 그 돈 1억을 다 썼다는 거야? 나한테는 말도 없이 그래도 되는 거야? 아니 그게 사실은 그걸로 저 누나 대출금 갚아줬어. 뭐? 뭐라고? 형님 대출금을 왜 내 돈으로 갚어?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당신이 이렇게 화부터 낼 거라니까 일단 내가 갚고 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 거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거야. 진정하고 내 얘기부터 좀 들어봐. 그럴 만한 이유고 뭐고 그런 게 제 귀에 들어올 리가 있겠어요?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혔죠. 적금 통장 만들 때 소득이 불안정하고 낮은 쪽 명의로 하는 게 유리하다고 해서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으로 선택해 남편 이름으로 적금을 들고 있었거든요. 명의만 남편 명의이지 그 적금은 오로지 제가 번 돈으로 넣은 제 적금인데 만기가 되자마자 남편이 그걸 홀라당 빼다가 시누이 대출을 갚아줬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그러면서도 아주 당당한 거예요. 제가 화를 낼까봐 저한테 말도 없이 그렇게 저지른 거라는 소리를 하는데 미안한 기색이라곤 없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화를 내는 저를 신부 고약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 같았죠. 내가 지금 화를 안 내게 생겼어?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모은 건데? 장장 15년이야. 15년을 생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한 번 만져보지도 못하고 도둑 맞은 거나 다름없잖아. 도둑 맞았더니 여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당신도 우리 누나가 나한테 어떤 누나인지 알잖아. 우리 집 갑자기 어려워졌을 때 우리 누나가 대학 포기하고 나 대학 보내준 거 아니야. 난 우리 누나한테 정말 잘해야 돼. 뭐라는 거야. 형님 대학 안 간 건 성적도 성적이거니와 미용기술 배울 거라고 본인이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간 거 다 아는데 뭔 헛소리야. 당신도 참 그 말을 곧대로 믿어? 그거야 다 누나가 내가 너무 미안하게 생각할까 봐 내 생각해서 그러는 거지. 어머님한테 들은 얘긴데 무슨 소리야. 형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자기 머리 파마하고 막 그래서 학교에 불려가신 적도 있으시다던데. 엄마도 그 괜히 일부러 그러시는 거야. 나 때문에 누나가 대학 포기했다고 하면 나나 당신이 너무 마음 쓸 것 같으니까 그러지 말라고 일부러 배려해 주신 거지. 무슨 소리야. 형님한테 보낼 돈 부탁하시면서 온갖 얘기 다 하시면서도 그런 말씀 안 하시더라.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 거 아니야? 뭐 어쨌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니? 우리 누나 이혼하고 저렇게 힘들게 사는데 나 때문에 희생했던 게 아니라도 내가 동생으로서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동생으로서 그렇게 하고 싶으면 당신이 번 돈으로 돕던가 왜 내가 번 돈으로 왜 당신 마음대로 써제끼는 건데. 왜 그래 우리 부부잖아. 지금 우리 사이에 그렇게 편가르기라도 하자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런 식으로 말할 일이야? 돈이 1억이야 1억. 1억이 걸린 일이라고. 1억을 모아본 적이라도 있기나 해? 어떻게 그 돈을 그렇게 써? 너무 그러지 마. 결국 다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잖아. 제 적금으로 시누이 빚을 갚아줬다는 남편의 말에 귀를 의심했고 그 모든 것이 다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라는 말에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우리 가족이라니? 도대체 그 우리 가족이라는 말에 저는 포함이 되는 걸까요? 제가 아는 가족은 서로 의논하고 함께 결정하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남편에게 저는 그저 돈을 벌어오는 기계였고 시누이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한 존재일 뿐이었던 거잖아요. 우리 가족을 위하는 일이라니 정말이지 비웃음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모든 돈은 제 노력, 제 희생이 들어간 제 돈인데 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남편 가족을 위한 돈이 되어야 하나요? 10분 양보해서 남편 말처럼 시누이가 남편을 위해 엄청난 희생을 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게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결혼 후 내내 남편과 가족
그리고 시댁 식구들을 위해 희생했어요. 남편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했고 힘들 때 버틸 수 있도록 곁에서 묵묵히 지지해줬습니다. 제가 힘들어도 조금만 참으면 남편도 자기에게 꼭 맞는 일을 찾고 저희 가족을 위해 무언가 해내는 날이 곧 올 거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남편은 아무리 해도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제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는 모양새였죠.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도 남편이 나아지거나 변할 기미가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도 힘들 거라는 생각으로 도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것을 제게 의존하며 당연하게 여기더니 이제는 제가 아끼고 아껴 모은 피 같은 돈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가족에게 내어주고 있는 남편을 제가 어떻게 믿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남편은 아마 단 한 번도 저의 희생 같은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 같았어요. 결국 저는 15년을 참으며 미뤄왔던 결심을 했어요. 더 이상 남편에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더 이상 이 관계를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결단을 내렸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살던 집을 급매로 내놔버렸습니다. 조금 싸게 내놨더니 바로 집을 보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어차피 남편이 늘 집에 있으니 집 보러 와도 된다고 했고 남편은 어리둥절한 채로 집을 보여주고는 제게 전화를 바리바리 하는 거예요. 바쁘기도 바빴지만 전화로 어쩌고 저쩌고 상대하고 싶지 않아서 집에 가서 이야기하자 하고 모른 척했어요. 그렇게 퇴근을 하니 남편은 물론이고 시모의 시누이까지 와서는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한눈에도 잔뜩 날이 서서는 마치 포획된 사냥감을 기다리는 맹수들처럼 저를 쳐다보더군요. 이게 무슨 소리야? 집을 내놨어? 누구 맘대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왜? 내 집이잖아. 내 집 내가 처분하겠다는데 뭐 문제 있어? 아이씨, 그걸 말이라고 해? 이 집 명의가 당신 거면 당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거냐고. 어머, 정말 재밌네. 명의만 당신 거고 완벽하게 내 돈이었던 적금도 당신 마음대로 해놓고 내 돈으로 산 내 명의 내 집을 내놓은 것 가지고 왜 네가 난리야? 그러니까 그 돈으로 내 빚 갚아준 거 그것 때문에 무슨 보복이라도 할 셈으로 이런다는 거야? 아유 옳게 아무리 그래도 집을 내놓다니 게다가 금매로 싸게 내놨다며 옳게 바보야? 남편한테 시위하자고 손해보는 짓을 해? 형님 제가 지금 고작 시위하자고 집을 내놨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이라도 집 내놓은 거 당장 취소해. 그럼 더 이상 문제 삼지는 않을 테니까 이쯤에서 서로 마무리하자고. 서로 마무리를 해? 뭔 소리야? 내가 집 내놓은 걸로 당신이 내 돈 1억 훔쳐간 걸 퉁치자는 뭐 그런 얘기니? 훔쳐갔다니 그 말 조심해. 이게 훔친 거 아니면 뭐야. 나 절대로 그냥 안 넘어가. 이제 시작이니까 그렇게 알아. 예, 애미야. 아유 정말 서운하구나. 네가 우리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나 너한테 싫은 소리 한 번을 한 적이 없다. 당연하죠. 제가 싫은 소리 들을 짓을 한 게 없잖아요. 어머니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셨잖아요. 매일 얻고 다녀도 시원찮다고요, 며느리를. 그게 사실이죠.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뭐 생색이라도 내겠다는 거냐? 오냐오냐 했더니 이렇게 번색을 드러내는 거야? 이그 배응망덕도 유분수지. 저런저런 독한 년을 봤나? 이제 막말까지 하시네요. 제가 보기엔 본색을 드러내는 건 어머님 같은데요. 아주 당당하게 그 말을 내뱉는데 저도 모르게 어깨가 쫙 펴지고 심장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그간 저는 그렇게 열심히 가족들 부양하면서도 허튼 생색 한 번 제대로 낸 적이 없어요. 가뜩이나 위축되어 있는 남편이 자칫 상처를 받을까 저 나름대로 조심하고 배려했던 거죠. 그건 시댁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돈 좀 번다고 며느리 노릇 소홀하게 한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물론 시모도 제게 잘해주시기는 하셨죠. 그러나 그러면서 끊임없이 제게 돈 부탁을 하셨고 이제 일이 이렇게 되고 나니 독한 년이라는 소리까지 하며 제게 얼굴을 바꾸는 걸 보니 그동안 웃는 얼굴로 제 돈 받아 가셨던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드는 겁니다.
저희 살던 집이 명의만 남편 거였던 제 적금처럼 명의만 제 것이었던 집도 아니고 그야말로 완벽한 제 집이었거든요. 결혼할 때 양가에서 도움받는 건 전혀 없었고 남편은 월급이고 퇴직금이고 생기는 족족 여행 다니기 바쁜 사람이었으니 모아놓은 돈이 있었을 리가 없고 빚까지 있었는데 그나마 제가 모아둔 돈에 제 이름으로 대출받아 전세 얻었던 신혼집이었고 이후 집주인이 좋은 가격으로 집을 내놔 제가 번 돈으로 산 것인데 당연히 제 명의로 했던 겁니다. 그러니 남편이고 시모시누이 할 것 없이 뭐라고 해봤자 그런 소리가 저한테 먹힐 리가 없죠. 저는 그렇게 남편과 함께 살던 그 집을 처분하고 바로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이혼 얘기를 꺼내자 남편은 마치 예상이라도 했다는 듯이 피식 웃으며 그러더군요. 결국 그 소리야? 이혼? 누가 이혼하자 하면 뭐 겁낼 줄 알아? 잘 됐네. 나도 이혼하고 싶었어. 그래? 그럼 더 말할 것도 없네. 조건만 맞추면 되니까 내 조건 먼저 보내줄게. 그거 보고 이의 있으면 말해. 이의라고 할 만한 게 있을 수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뭐 조건? 그런 걸 너 벌써 다 만들어놨단 말이야?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하루라도 빨리 해치우고 싶으니까 협조해주면 좋겠다. 그래. 그럼 제대로 검토를 해보고 다시 얘기해. 이거 뭐 변호사라도 소개를 받아야 하나? 그건 알아서 하시고 시간이나 질질 끌지 마. 기세 좋게 나오던 남편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일이 흘러간다 싶은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며 말을 다 더듬으면서 애써 태연한 척하더라고요. 그 꼴도 너무 한심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도 제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말 그대로 저는 이혼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남편이 어떤 심경의 변화를 겪는지 따위는 궁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른 뒤 남편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퇴근하고 오니 남편이 버선발로 현관 앞까지 뛰어오더니 제 가방을 받아 들려고 하길래 어이가 없었죠. 왜 이래? 누가 좋아한다고? 내 가방 일이네. 당신 하루 종일 힘들었잖아. 아이, 내가 이런 거라도 해줘야지. 당신 저녁도 내가 다 차려놨어. 됐고, 대체 서류 검토는 언제 마무리되는 거야? 빨리빨리 끝내자고 했잖아. 조정하고 싶은 게 있으면 말을 해. 내가 반박해 줄 테니까. 아니, 그게 그러니까 여보, 내가 정말 미안해. 뭐? 미안해? 뭐가? 나는 그딴 소리 듣고 싶지도 않아. 미안하면 빨리 이혼이나 해줘. 내가 그동안 너무 무심했지. 당신이 그렇게까지 힘든 줄 몰랐어. 대체 뭔 소리가 하고 싶어서 이러는 건데. 당신이 이혼 어쩌고 하니까 아이씨, 내가 그냥 막 허세를 한번 부린 거지. 내가 당신이랑 이혼을 하고 어떻게 살아. 허세? 아이고 진짜 어이없네. 그래서 이제 와서 진심으로 빈다 어쩐다 하면 내가 이혼 소리 번복이라도 할 것 같아? 여보, 한 번만 다시 생각해주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남편은 갑자기 제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더니 무릎까지 꿇고 각 잡고 앉아서 본격적으로 빌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이제부터 진짜 달라지겠다.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자기가 다 맞춰줄 테니 제발 이혼만 하지 말자.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며 제가 원하는 건 단 한 가지. 너란 인간이랑 끝내고 이혼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해줬죠. 남편은 거의 울상이 되어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세등등하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혼자 살 자신은 없었나 보죠. 저는 그런 남편의 모습을 봐도 전혀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남편은 앞으로도 계속 제게 기대면서 제 인생을 갉아먹을 사람이라는 걸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으니 남편은 결국 눈물을 뚝뚝 흘리던데 그 모습을 보니 이미 오만정 다 떨어진 남편이 더 꼴 보기 싫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제 할 말 했죠.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합의가 안 되는 거지. 그럼 바로 소송 들어갈 거니까 그 돈 아까우면 합의하는 게 좋을 거야. 여보, 정말 이럴 거야? 당신 나한테 진짜 이럴 수 있어? 정말로 나 버린다고? 아이, 거참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작작 좀 그만해. 나를 이렇게 만든 건 당신이야.
아이,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잘한다고 하잖아. 다시는 이런 일 없어. 다시는. 그럴 필요 없어. 내 마음 안 바뀌니까. 당신 부모님 댁에 들어가서 당신 부모님이랑 누나랑 그렇게 알콩달콩 잘 살아. 나는 그 뒷바라지 이제 그만둘 거니까. 여보, 엄마랑 누나도 당신한테 정말 고맙게 생각해. 당신한테 제대로 인사도 하고 사과도 하고 싶다고, 지금이라도 오겠다고 난리야. 오든 말든 나는 더 들을 말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시고. 아, 나 정말 피곤하거든? 그러니까 말 좀 그만 시켜. 남편은 그러고도 몇 차례나 더 제게 빌며 매달렸고,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제가 변호사 상담까지 하고 왔다고 하니 그제야 재산 분할 조정 어쩌고 하면서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재산 분할이라고 할 것도 없는 게 애초에 남편 소유의 재산이라는 게 아예 없는 마이너스 상태로 결혼을 한 것이고, 결혼 후에도 남편이 생활비에 기여한 수준이 미미한 데다 그렇다고 아예 들어앉아 전업주부로 살림을 했냐 하면 그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부터 장사 시작하고 나서도 집안일은 어지간한 건 다 제가 했으니까요. 돌이켜 생각하니 저 정말 그렇게 어떻게 살았나 싶네요. 저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고 미련하다고 하실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정말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살았어요. 그게 저 자신은 물론이고 남편과 아이들, 저희 가족 모두를 위한 일이라고 믿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지만 그땐 그런 마음이었으니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간 그런 상황에서 재산 분할을 받겠다고 나서는 게 하도 어이가 없어서, 그럼 지금까지 가장 역할 못한 거랑 제 적금지 맘대로 쓴 걸 이유로 귀책 사유 확실하게 만들어서 위자료까지 받아내야겠냐고 했더니 그제야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재산 분할 신청해봤자 법정에서 내려주는 결론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는 걸 남편도 지 나름대로 알아봤으니 잘 알겠죠. 그러니 고민을 한다고 하더니 승산이 없다는 걸 받아들였어요. 결국 저는 위자료 없이 양육권과 양육비를 받는 조건으로 이혼했습니다. 그럼 제 돈 1억은 어떻게 됐냐고요? 물론 그것도 도로 뱉어내는 조건으로 합의했어요. 순순히 그러겠다고 한 건 아니었죠. 정말 다행인 게 친족 상도례가 무용지물 됐더라고요.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이라고 하던데 어쨌거나 그 효력은 정지된 상태라고 알고 있어요. 그러니 아무리 남편이라고 하더라도 제 돈을 저 모르게 운용한 것에 절도의 죄를 물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애당초 친족 상도례라는 법 자체가 너무나도 구시대적 발상에서 기인한 거죠. 하여간 변호사 상담받은 내용 다 까발리며 절도죄로 콩밥 먹고 싶냐고 했더니 납작 엎드려서는 바로 그 돈 갚겠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대출 받아서 만들어 왔겠죠. 시누이가 다시 대출을 받았는지 시부모가 도와주셨는지 알 바 아니고 전 어쨌든 제 돈 1억 돌려받았으니 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위자료 그까짓 거 안 받아도 그만이잖아요. 제가 15년간 고생해서 번 제 돈 1억 되찾으면 됐어요. 저는 지금부터라도 얼마든지 열심히 일해서 더 잘 살 자신이 있거든요. 그 15년 동안에도 시댁에 할도리 한다고 들어간 돈만 없었으면 지금쯤 훨씬 더 많이 모았을 거예요. 그뿐인가요? 남편 밑에도 적잖은 돈이 들어갔으니 이제야 그런 굴레들 다 벗어던지고 제 계획대로 돈 모아 예측 가능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됐답니다. 애들 어릴 때는 그런 남편이라도 좋은 아빠 역할을 해준다며 필요한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애들도 이제 다 커서 알 거 다 아는데 그런 책임감 없는 아빠는 없어도 되는 거죠. 애들을 위해서도 그런 아빠는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애들도 이제 금방 성인이 될 텐데 그런 아이들한테 숨길 것도 없고 이미 애들도 어느 정도는 짐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설명을 하기도 전에 애들이 먼저 저한테 자기들 신경 쓰지 말고 이혼하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애들을 보니 마음이 아프긴 했지만 앞으로 더 잘 살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에 저는 더 씩씩한 엄마이자 한 사람의 인간으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해요. 원래도 제가 엄마이자 아빠 역할까지 다 했었는데요. 앞으로도 저는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며 제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고 싶어요.
애들이 사리 분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라 면접 교섭권까지 제한하지는 않아서 애들이 원하면 언제든지 제 아빠를 만날 수 있게 해놨는데 애들도 딱히 아빠를 자주 만나고 싶어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전 남편이 거의 사정하다시피 해서 몇 번쯤 만나기는 했어요. 애들한테 듣자 하니 시누이 대출금은 미용실 차리는 데 쓴 거라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도 시누이 미용실에 나가서 청소도 하고 허드렛 일을 돕는다고 하던데 장사가 영 신통찮은 모양이에요. 당연하죠. 결혼 전에 미용 기술 배워서 남의 밑에서 조금 일하다가 결혼하고 나서는 일을 전혀 안 했고 이혼하고 나서도 당장 미용실 차릴 형편은 안 되니까 사람 구하는 미용실 보조로 들어가서 일을 좀 했는데 그러면서 무슨 실력이 늘었겠어요. 저도 그런 사람한테는 머리 맡기고 싶지 않을 것 같네요. 게다가 머리 잘못 나왔다고 환불해달라는 손님이랑 싸우기까지 해서 평판도 아주 나빠졌다나요? 그래서 미용실을 옮겨야 할지도 모른대요. 정말 역시나 그러고 산다는 소리를 들으니 한심했죠. 전 떡볶이 장사 지금 하는 것처럼 계속 하고 싶어요. 장사가 조금 잘 되니 가게를 넓히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그랬지만 섣불리 그러지는 않으려고요. 제가 감당할 수 있고 된다는 확신이 섰을 때 그때부터 차츰차츰 일을 키워가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지금처럼 저는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는 것부터 충실하게 해내며 살고 싶어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누군가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줄 몰랐는데 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때로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잘 이겨내고 더 좋은 일들을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얼굴을 모르는 분들에게 신세한탄 좀 하고 싶어 이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나 가족은 소중하고 없어선 안 될 존재로 여겨진다는 건 당연합니다. 저 역시 저희 부모님이 소중하고요. 그리고 결혼을 하게 된 후 새로운 배우자의 가족들이 생기게 되면 그 가족 구성원 역시 한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돕고 지내야 한다는 건 당연하고요. 내 부모님은 천륜으로 끊어내려고 해도 끊어낼 수가 없지만 배우자의 가족들은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결합된 사이이기 때문에 내 가족처럼 가깝게 느껴지기는 어려운 건 사실이죠. 그렇기에 가족과 가족 사이의 중간 역할을 해주는 상대 배우자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그런데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오직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며 아내나 남편이 아닌 본인 가족들만 챙기는 사람이라면 어떨까요? 사람은 모두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만 바보처럼 당하고만 살 순 없겠죠. 저 또한 그랬으니까요. 저는 올해로 49살이 된 중년 여성입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전쟁처럼 살아오다 보니 세월이 흐른 것도 몰랐는데 어느덧 결혼 22년 차에 주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시절 여성으로서 대학에 진학하는 건 드문 일이었지만 당시 저희 부모님의 소중한 외동딸이었던 저는 원 없이 공부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대학 진학도 해 49살이 된 지금도 제 일을 가지고 살고 있는 워킹맘이기도 합니다. 남편과는 대학 시절 만나게 되었어요. 이제 막 대학생이 된 21살과 소개팅으로 우연하게 만난 남편과는 연애를 시작했고 군대 취업을 모두 거쳐 6년의 연애 끝에 제가 27살이 되던 그 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큰 시누이부터 남편까지 2살 차이가 나는 누나 둘이 있었어요. 외동으로 자란 제 입장에서는 누나 둘과 사이가 매우 좋은 시부모님의 모습이 다복하고 좋아 보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흔히 어른들이 하는 말 중에 시누이가 많은 집은 별로다라는 말이 있기는 했지만 저에게는 그리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형제 자매가 없던 제 눈에는 유독 누나들과 친하게 지내고 친구같이 지내는 모습이 시기 질투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사이 좋은 남매의 모습으로 보였고 저 또한 얼른 그 구성원 중 한 명이 되어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뿐이었어요.
당시 누나들 역시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던 터라 남편과 가까이 지냈는데 그 당시에는 모든 것들이 다 좋게 보이기만 했을 때라 그런지 굳이 문제를 삼지 않았던 부분이 지금에 와서는 조금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을 만한 일화가 몇 가지 있기도 했어요. 남편과 저는 동기이기도 하고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에 일주일을 만나면서 함께 붙어 다니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어느 날 남편과 의미 있는 데이트를 하고 싶어서 남편에게 국토대장정을 가는 것을 제안했던 적이 있어요. 자기야, 우리 이번 여름방학에는 국토대장정 한번 해볼래? 자기 앞으로 군대 가고 나도 취업 준비하고 그러면 이런 의미 있는 추억 남기기 어려울 것 같은데. 어때? 아, 국토대장정? 아, 벌써 신청한 건 아니지? 상황 좀 보고 이야기해 줄게. 굳이 힘들게 자처해서 할 필요가 있나? 아유, 우리가 젊을 때 아니면 이런 거 언제 해보겠어. 그리고 평소에 자기도 해보고 싶다고 이야기했었잖아. 왜? 별로 안 내켜? 그럼 됐어. 혼자라도 갈 거야. 아이, 그게 아니라 혹시 삐졌어? 그런 거 아니고 집에 확인해 봐야 해. 뭐? 집에? 우리가 어린애도 아니고 집 허락을 꼭 받아야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됐어. 그게 아니라 사실 나 자기 만나기 전부터 누나들이랑 해외여행이 계획되어 있었어서 방학 때 다녀오는 건데 내가 여친 생겼다고 먼저 빼면 누나들 엄청 삐칠 것 같은데. 자기야, 나 만나기 전에 약속한 거면 당연히 내가 양보하지. 아니, 뭘 그렇게 어렵게 말해. 괜찮아, 괜찮아. 나 혼자 다녀올게. 재밌게 다녀와. 그래, 이해해줘서 고마워. 아, 진짜 자기는 천사야. 사귀고 첫 학기가 끝난 여름 방학에는 미리 잡혀있던 누나들과의 약속으로 인해 나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 그리 크게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다음 방학이나 시간이 날 때에는 나와 시간을 보내면 되니 충분히 양보할 수 있었기도 하고요. 그런데 남편의 방학은 사귀는 내내, 아니 대학을 다니는 4년 내내 제 것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꼭 시간을 보내거나 데이트를 하자고 이야기를 미리 해도 항상 알았다고 하던 남편은 직전에 누나들과의 여행이나 데이트로 저와 함께 하지 않았어요. 점심은 같이 먹었으니까 저녁은 집에 가서 먹어도 되지? 무슨 소리야? 오늘 우리 기념일이잖아. 점심도 먹고 저녁도 같이 먹고, 아이, 오래 데이트 좀 하다 가면 안 돼? 아, 나 오늘 자기랑 점심만 먹을 줄 알고, 저녁에는 작은 누나랑 유명한 음식집 가기로 약속했는데. 아이, 그럼 자기도 같이 갈래? 아니, 오늘 우리 만난 지 2년 되는 날이잖아. 이런 날은 온전히 우리 둘이 시간 보내야 하는 거 아니야? 또 누나들이 껴야 하는 거야? 아니, 다른 여자도 아니고 누나들인데 뭐 어때? 같이 만나서 얘기도 하고 놀면 좋지. 아이, 왜 싫어? 누나는 자기 없으면 친구가 없대? 왜 꼭 자기랑 시간을 보내야 하는 거야? 매번 매 데이트마다 같이 놀거나 먼저 가거나. 이게 뭐야, 진짜 힘 빠지게. 가족이잖아. 딱히 같이 갈 사람 없으면 같이 다니는 거지.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고 누나들이랑 노는 건데 그런 걸로 질투하는 거 아니지? 아니, 가족인데 내가 질투할 건 아니지. 그래도 좀 그러네. 기념일에도 누나들과의 약속 때문에 일찍 집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부모님 없이 누나들만 집에 있어서 빨리 들어가야 한다는 일도 많았어요. 심지어는 제가 함께 보려고 열심히 기다렸던 신작 영화를 저에게 상의도 없이 누나들과 미리 보고 온 후 저에게 봤다는 이야기를 하는 일들도 있었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누나들과의 끔찍한 애정과 사람을 왜 빠르게 눈치채지 못했는지 싶기도 하네요. 사람은 역시 적응의 동물인지 처음에는 불만스러웠던 모든 일들이 6년이라는 시간 앞에서는 저도 모르게 적응을 하면서 그런 남편과 누나들의 관계가 당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연애를 하고 취업을 해 결혼 정년기에 들면서 남편과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게 되었고 남편과 매우 끈끈한 사이인 누나들을 직접 가족으로 맞이하게 되었어요. 첫 인사를 드리러 간 날 다정했던 시부모님 덕분에 불편함 없이 무사히 마칠 수 있기는 했어요.
다만 남편과 사이가 좋은 시누이들은 환영하는 듯 하기도 했지만 여자끼리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신경전 아닌 신경전을 벌이면서 은근슬쩍 압박 아닌 압박을 주더라고요. 저 역시 눈치가 빠르다 보니 그런 기색을 전혀 못 느낀 건 아니었지만 그대로 저만 잘 한다면 별로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이건 제 생각이었고 남편 생각은 전혀 달랐다는 걸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결혼을 할 당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하면 좋았겠지만 형편상 그럴 수는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시절은 집 매매를 하기에는 경제적 여건이 쉽지 않았고 보통의 사람들이 그러하듯 저희 역시 월세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나갔어요. 다만 남편과 함께하는 맞벌이와 대학 시절부터 아르바이트란 아르바이트는 다 해가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둔 덕분에 생각보다 빠르게 월세살이를 벗어날 수 있었고 그 덕에 서울 중심부의 전세까지 1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올라올 수 있었어요. 저의 최종 꿈은 서울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이었고 그 꿈을 위해서 결혼을 하고 난 후 아이를 낳고 나서도 끊임없이 일을 하면서 악착같이 버텼던 것도 사실이에요. 첫 아이를 낳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만 했지만 둘째를 낳은 후부터는 사실 워킹맘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기도 했어요. 툭하면 아이들 일로 연락이 오는 통에 회사 눈치를 보며 힘들게 버텨온 것도 사실이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회사 생활을 해오면서 일을 했던 건 오직 내 집 마련에 대한 목표를 이루고 제 인생의 황혼기는 좀 더 편안하게 보내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렇게 6년 장기 연애를 하고 난 후 결혼을 하게 된 나와 남편은 별 다른 분쟁이나 문제 없이 지냈어요. 하지만 조용했던 결혼 생활이 완벽하게 뒤집히게 된 결정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이 생기게 되면서 상황은 완벽하게 달라지게 되었어요. 정말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고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게 된 사건은 바로 시아버지의 불륜 사건이었어요. 남편은 자상한 사람이었어요. 누나들과 사이가 좋은 것도 자상하고 워낙 가족밖에 모르는 성격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무엇보다도 시부모님의 사이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남편 또한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두 분은 정말 오랜 시간 부부로 지내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고 부부셨거든요. 서로 언성 한 번을 높이는 일이 없었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과 특히 시아버지의 시어머니 사랑이 극진한 모습을 보니 남편도 분명 그런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기도 해요. 이렇다 보니 당연히 시부모님 사이에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날도 평소와 같았고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남편과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자리에서 남편의 휴대전화가 급하게 울렸고 누나로부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전화를 받아든 남편은 갑자기 안색이 변하면서 벌떡 일어났고 먹던 숟가락을 놓은 후 저에게 빨리 겉옷을 챙겨 나오라고 했어요. 무슨 영문인지는 몰랐지만 갑자기 변한 남편의 얼굴색을 보고 보통 일은 아니구나 라고 생각했고 빨리 겉옷을 챙겨 남편을 따라 나섰어요. 차를 타고 가는 길에 남편에게 자초지종을 듣고 난 후 적잖이 충격을 받았죠. 여보, 무슨 일인데 그래? 누나들 무슨 일 생겼대? 일단 따라 나오긴 했는데 무슨 일인지 알려줘야지. 지금 어머니 쓰러지셨대. 한국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다고 빨리 오래. 뭐? 어머니가 갑자기 왜?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별 문제 없으셨잖아. 나도 자세한 건 못 듣고 지금 엄마 다 죽게 생겼으니까 당장 오라고 소리쳐서 가는 거야. 가서 들어봐야지. 급하게 차를 몰고 병원으로 향했고 저희가 도착을 했을 때에는 이미 시어머니는 응급실을 지나 치료를 위해 중환자실로 들어가신 상황이었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상황 속에서 급박하니 무슨 일인지는 묻지도 못한 채 전전긍긍하던 시간이 지났고 다행히 몇 시간 만에 시어머니는 의식을 찾으셨고 안정되면 일반 병실로 옮기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놀란 가슴을 쓸어내린 후 정돈을 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확인을 위해 시누이들과 이야기를 했고 그 이유가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형님,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 무슨 일 있었어요? 제가 모르는 지병이 있으셨나? 아, 오이케, 정말 말도 마.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 지금. 글쎄, 아버지가 엄마 모르게 10년이나 바람을 피우고 있었댄다. 네? 시아버지가요? 아니, 두 분 그렇게 사이가 좋았는데 무슨 소리예요? 내 말이 그동안 바람 안 걸리려고 쇼를 한 거지. 어제 저녁에 아버지가 술 드시고 늦게 들어오셨는데 엄마가 겉옷 정리하다가 처음 보는 휴대폰을 발견했댄다. 그리고 거기서 상간녀랑 연락한 거, 데이트한 거 다 나와 있었던 거지. 아, 어이가 없어서. 아니, 이게 말이 돼? 아버지 지금 어딨어? 아, 진짜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짓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아, 난리통에 휴대전화는 꼭 쥐고 실려오셔서 지금 봤는데 진짜 내가 알던 우리 아빠 맞나 싶을 정도야. 너무 소름 돋는다고. 세상에. 아, 어머니 속상하셔서 어떡해요. 이러다가 잘못되시면 어떡해요? 진짜 우리 아버지 미친 거 아니야? 어떻게 10년씩이나 속이면서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 엄마 잘못되기만 해. 아무리 아버지라도 내가 가만 안 둬 진짜. 남편은 시누이들이 하는 말을 듣고 화가 잔뜩 났는지 시아버지를 찾았어요. 시어머니가 쓰러진 후 구급차를 불러서 응급실로 데리고 오신 게 바로 시아버지였더라고요. 처음에는 왜 시어머니가 쓰러지게 된 것인지 절대 말을 하지 않다가 신우들과 남편이 강하게 채근하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걸리고 난 후에 시어머니와 언쟁을 좀 했고 이렇게 된 이상 밑 빠진 독에 물 부으면서 내가 벌은 돈 다 날리고 싶지 않으니 이혼을 하자고 했다고요.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는 충격을 받아서 뒤로 넘어가셨고 시아버지가 그런 시어머니를 응급실로 데리고 오셨다는 것이었어요. 사실 당시에는 시아버지의 외도에 충격을 받아서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다는 말이나 내 돈을 다 날리고 싶지 않다는 말이 무슨 이야기인지 집중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아버지는 그 상황에서도 당당했고 일단은 시어머니가 일어나는 것에 집중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상황을 일단락시켰어요. 화가 나는 상황이지만 시어머니가 쓰러졌고 그 후유증으로 중풍 증상과 함께 실어증이 오셨던 상황이라서 어쩔 수 없이 병원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당장 생각지도 못했던 시어머니의 병원 생활은 곧 엄청난 병원비 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누이들과 남편 그리고 저 역시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일이기도 했어요. 다행히도 시어머니는 곧 호전이 되셔서 병실을 옮기셨고 자식들끼리 남아 시아버지를 모시는 것과 병원비 지출 등에 대해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저희 모두를 시아버지가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또 한 번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남편은 시아버지가 보기 싫은지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보려고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고 그 이야기는 정말 또 한 번의 충격을 주는 일이었어요. 네 엄마가 호전됐으니 일전에 이야기했듯이 엄마와 헤어지고 싶다. 너희가 반대한데도 아니 나는 오늘부로 집을 나갈 것이고 각자 남처럼 살 것이니까 찾지 마라. 네? 엄마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 아버지까지 왜 이러세요 정말.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알면 너희가 나한테 그런 말 못한다. 나는 할 도리 다 해고 원망해도 할 말 없다. 지금 이렇게 가시면 엄마 잘못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러시면 저희도 아버지 다시는 안 봐요. 돌아가신다고 해도 절대 안 본다고요. 그래, 너 말 잘했다. 내가 죽었다고 해도 찾지 말고 장례식도 오지 마. 이제는 모르는 사람처럼 살자고. 도대체 그 여자가 누군데요? 누군데 이렇게 미쳐서 아픈 엄마까지 놓고 가버리시겠다고 하는 건데요? 니들 키우고 힘들 때 옆에서 지켜주고 돌봐준 사람이야. 너네한테 그런 소리 들어야 할 이유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신경 끄고 연락하지 말아라. 아버지 미쳐도 단단히 미치셨네. 정신이 아주 나가셨어요. 그래요. 후회하시지 마세요. 앞으로 아버지 없다고 생각하고 살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다시는 볼 생각도 마세요. 기가 막혀서 말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과 신우들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시아버지에게 소리를 지르며 대들었고 저는 그 상황을 말렸어요. 하지만 이미 결정을 한 시아버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고 그대로 짐을 싸서 가출을 해버리셨더라고요.
시아버지 당신이 세상을 떠났다는 말이 들려도 찾아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요. 이렇게 하루아침에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상황은 나빠졌지만 당장 노인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수습해야 했기 때문에 감정에 치우쳐 있는 건 사치였어요. 남편도 일을 하고 결혼을 한 큰 신우도 집 눈치를 보느라 어떤 말도 하지 못하자 별다른 직장이 없이 시부모님과 함께 살던 작은 신우가 나서서 시어머니를 간호하겠다고 했고 주말에는 큰 신우와 남편 그리고 제가 번갈아 가며 시어머니 병수발을 들기로 했어요. 그래도 남은 가족들이 끈끈하니 잘 헤쳐나갈 수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오히려 신우들이 책임을 미루지 않고 나서서 해결한다고 하니 한결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미안한 마음에 열심히 돈을 모으고 악착같이 생활을 하던 저 역시 시누이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시어머니 병원비를 함께 충당하면서 보태겠다고 이야기를 하며 훈훈하게 상황을 마무리했어요. 물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사실 시누이들이 선뜻 나서서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겠다고 한 이유에는 다 꿍꿍이가 있었고 이를 알게 되면서 남편을 포함한 시댁에 대한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죠. 사건 사고는 늘 갑작스럽게 생기지만 그래도 시어머니 병수발과 경제적 지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가족 구성원들끼리 협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원만하게 흘러갔어요. 다만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욕심에 쓰고 싶은 것 쓰지 못하고 먹고 싶은 것과 애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들을 참으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시어머니로 인해 갑자기 생긴 지출은 저에게도 큰 사고였어요. 시아버지가 집을 나가시기 전에는 그래도 받으시는 연금 등으로 시어머니와 생활을 해오셨기 때문에 크게 조력을 해드릴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당장 시어머니 병원비부터 생활을 위해 필요한 비용 모두 다 남편과 저 그리고 신우들이 나누어서 충당을 해줘야 하는 상황임은 확실했어요. 그동안 조금은 올랐지만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해 오던 남편의 월급과 생활비에 더해 저 역시 회사 생활을 하며 번 돈,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해가면서 모든 돈으로 돈을 메꾸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 정말 애써왔거든요. 덕분에 온몸에 성한 곳이 없었고 늘 바쁘게 움직이니 살도 찌지 않았고요. 그런 제 모습을 저희 친정 부모님은 늘 안쓰러워하셨어요. 이 상황에서 시어머니 부양 문제가 생겨 당황스러웠지만 며느리 된 도리로 모른 척을 할 수는 없었어요. 이에 남편과 진지한 이야기를 나누었죠. 생각해 봤는데 이제 어머니 부양을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 내가 지금 하는 일 조금 더 해서 생활비 좀 보태드릴게. 당신 지금도 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주면 내가 너무 고맙지. 이런 집이라서 내가 너무 미안하네. 당신이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그리고 며느리로 22년 지냈으면 나도 가족이지. 어떻게 시어머니 나몰라라 내버려두니. 신우들도 보탠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일조하자.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 진짜 결혼 잘했다. 이렇게 야무진 와이프는 없을 거다. 그럼 내가 며느린데 이런 상황 모른 척 할 줄 알았어? 나도 며느리 역할 해야지. 같이 해결해. 우리 가족이잖아. 남편 또한 제가 평생 동안 내 집 마련을 위해 어떻게 일을 하고 지냈는지 봐왔기 때문에 충분히 고마워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지내온 어느 날 이런 제 믿음이 산산이 조각이 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날따라 일이 빨리 끝났고 평일이지만 시어머니를 볼 겸 작은 시누이에게 휴식을 줄 겸 시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향했던 길이었어요. 병원 문 앞에서 들고 오던 간식거리가 떨어져 줍던 중 병실 안에서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과일을 먹으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혼을 해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지내고 있는 작은 시누이는 변변한 직업도 없이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큰 돈을 벌고 싶다는 생각에 선물 투자에 손을 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해봤고 몇 번 수익에 성공을 하니 욕심이 커져 부모님을 설득해 시부모님이 현재 살고 계시던 그 집까지 담보를 잡아서 대출을 풀로 땡겨 투자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그 돈을 모두
불과 몇 분 사이에 일어 빚더미에 나앉았다는 사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살던 그 집도 경매로 넘어가는 것만 남았다는 이야기를 큰 시누이와 아무렇지도 않게 나누고 있더라고요. 순간 문 밖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입을 틀어막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내겐 공유하지 않았는지 괘씸하면서 황당하더라고요. 정말 파도 끊임없이 사건 사고가 생기는구나. 남편은 이 사실을 알까? 싶은 생각을 하면서 문을 열려고 하던 찰나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유, 남편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지 와이프 모르게 돈을 좀 더 주니까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어떻게 버텼을지 모르겠어. 야, 너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큰일 나. 그리고 그 사실을 와이프가 알아봐. 나래도 우리 애기 아빠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다 뒤집어 엎겠다. 아니, 뭘 또 뒤집어 엎어. 가족이 어렵고 힘들면 좀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지랑 결혼했다고 내 동생이 장남이 아닌 게 돼? 너는 시집 안 가봐서 몰라. 이게 우리 집 일이니까 나도 그냥 쉬쉬하고 있지. 동생 와이프가 알아봐. 진짜 이혼하자고 해도 할 말 없을 거다. 웃기지 마 언니. 우리가 뭐 버는 돈을 다 달랬어 뭐 했어. 막말로 우리가 망하면 지가 더 책임져야 하는데 그것도 못 해줘. 하긴 그것도 그래. 며느리 됐으면 이주 귀신으로 살아야 하는 거지. 그니까 언니도 민정이한테 괜히 미안해하거나 알게 된다고 해도 당황하지 마. 우리가 뭐 못할 짓 했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문을 벌컥 열고 들어섰고 시누이들은 당황한 듯 놀라더라고요. 당장 남편에게 전화를 해 병실로 와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고 남편은 그 길로 병실에 왔지만 대화는커녕 저를 끌고 나오면서 본인 누나들 내가 아니어도 힘든데 저까지 보태지 말라고 하면서 집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집으로 도착하자마자 저는 참았던 이야기를 속사포 같이 내뱉기 시작했어요. 작은 신우로 인해 망한 집에 왜 남편인 당신이 돈을 가져다 바치는 건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에게 비밀로 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따져 물었죠. 남편은 오히려 당당하다는 듯 본인이 장남인데 그러면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만 보냐고 저한테 도와달라고 안 했는데 왜 난리를 치냐면서 오히려 역정을 내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우리 집을 위해서 악착같이 일하고 벌어서 돈 벌고 나 아파도 병원 한 번 안 가면서 돈 벌어 당신 엄마 병원비에 주말에 수발까지 다 했는데 나는 구성원이 아니야?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해? 그럼 그게 누나들 다 앉혀놓고 할 얘기야? 우리 집 일인데 왜 자꾸 가족들 다 끌어들이면서 죄 만들려고 해? 진짜 성격 이상해 당신. 성격이 이상해? 지금 이게 우리들 일이야? 당신 누나들이랑 같이 작당하고 나 속인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그건 불쌍해 보이지도 않디? 그래, 그렇게 한 거 다 당신 욕심에 집 사고 싶어서 한 일이지. 내가 원해서 한 거야? 그래서 그동안 누나들 돕는 것도 당신한테 손 벌린 적 없잖아. 왜 이래? 그래, 그러니까 도대체 그 돈은 어디서 나서 나 모르게 그 집이며 생활비까지 다 보태주고 있었냐고. 당신 나 모르게 돈 꽁쳐두니? 그래. 우리 누나가 힘들다는데 내가 도와주지 누가 도와주냐. 너는 능력이 좋아서 알아서 벌고 알아서 저금하니까 내가 좀 덜 도와줘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동안 그 돈 어디서 나서 도와줬는데 똑바로 말해. 내 월급에서 줬다 왜? 그동안 너한테 주는 월급이랑 집에 주는 돈이랑 별개였다 왜? 그니까 당신은 나랑 22년 살면서 월급을 그렇게 계속 속였어? 그래놓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능력 없는 척 내가 쇠가 빠지게 일을 하는데도 모르는 척 했니? 당신은 억척스럽잖아. 당신이 자처해서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말려? 그리고 힘들면 안 하면 되지. 내가 어제 당신한테 일하라고 등 떠밀었어? 당신 진짜 말 다 했어? 지금 이게 나한테 할 소리야? 와, 정말로 정이 떨어진다. 남편의 말을 듣고 난 후 정말 온 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 들면서 허무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가족을 위해 그리고 며느리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이렇게 노력했는데 결국 남편은 자기 집 식구만 챙기면서 저를 바보 만드는 상황까지 온 것이지요. 더 이야기를 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고 그날부터 남편과 냉전을 유지하며 대화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는 병세호전으로 퇴원을 했고 이미 경매로 넘어간 집으로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지만
내 알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내 인생의 빌런인 시댁 식구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악착같이 일을 해서 집 매매를 했고 결혼 22년 만에 드디어 방 3개까지 된 내 집을 마련하게 됐어요. 집 매매를 하는 건 오직 제 노력이 99%였어요. 계약금부터 중도금 지급까지 남편이 도와준 부분은 없었고 그래서 더 힘들게 돈을 모으고 일을 해 마련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니 이 집은 감히 누군가 터치를 할 수 없는 엄연히 내 힘으로 꾸린 내 집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이곳으로 들어와 살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기도 했지만 이미 남편이 22년간 저를 속여온 것들을 생각하면 남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이삿날이 왔어요. 이삿짐 센터를 먼저 부른 후 이사를 시작하려고 하는 찰나 남편은 뜬금없이 본인들 누나가 딱하지도 않냐면서 남편의 엄마랑 작은 누나도 이제는 갈 곳이 없는데 저만 큰 집에서 살고 싶냐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작은 누나가 시어머니를 모두 다 케어한다고 했으니 이사를 하는 집에 방 2개를 내어주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동안 말도 없이 냉전을 유지하던 남편이 처음으로 저에게 말을 건 내용은 역시나 자기 식구 챙기기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니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의 철판같이 두꺼운 낯짝과 소리를 듣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나 모르게 시댁 식구들을 먹여 살린 것도 그리고 나에게 월급을 속여가며 시댁으로 돈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내 힘으로 이뤄낸 내 집까지 시댁 식구들에게 나눠주자며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연애를 포함해서 28년간 알고 지내온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였고 너무 낯설어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이게 네 집이니? 내가 혼자서 고생해서 우리 애들 방 만들어주고 편하게 살고 싶어서 힘들게 만든 내 집이야. 너네 식구가 왜 들어와? 참나 그래 잘났다. 치사하게. 안 그래도 불쌍한 우리 엄마랑 누나들 아버지한테도 모자라 며느리한테도 버림받게 되는구나. 뭐라고? 당신 지금 뭐라고 한 거야? 말이면 다야? 그 말이 무슨 의미야? 아니 그렇잖아. 동네 노숙자가 그래도 그 정도 연민은 있겠다. 심지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됐는데 장남인 내가 엄마랑 누나들 챙기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집도 넓어졌는데 그냥 같이 살기만 하자는데 뭐가 그렇게 어려워서 유세를 떨어. 당신 말 잘했다. 그동안 내가 일도 그만두지 않고 애들 해줄 거 못 해주면서 이날만 기다린 거 몰라? 내가 얼마나 노력한지 모르냐고. 애들 생각은 안 해? 당신한테 시댁 식구들만 가족이고 우리 애들은 아니니? 애들은 아직 어리잖아. 건강하니까 어떻게 지내도 상관없고. 근데 우리 엄마랑 누나들은 아니잖아. 너도 우리 집안 며느리로 들어왔으니까 당연히 모셔야지. 안 그래? 아니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나는 아무리 시댁 식구들이라고 해도 내 애들이 더 중요해. 그니까 마음대로 들여보낼 생각하지 마. 경고했어. 네 의견은 안 중요해. 빠져. 만약에 우리 엄마랑 누나들 못 들어오게 하면 나 너랑 더 이상 안 살 거야. 네가 그렇게 사랑하는 애들 이혼 가정 만들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 남편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꽂히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어도 자기 자식 문제를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자기 가족들이 중요하다 보니 눈에 뵈는 게 전혀 없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에 저는 멈추지 않고 이야기를 이어나갔어요. 우리 친정엄마도 넘어지셔서 다리가 부러졌고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아야 하니 그럼 우리 집으로 모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의 논리대로라면 아무리 아빠가 있다고 하더라도 엄마 케어를 다 하긴 힘들고 게다가 전 남편처럼 누나들도 없는 외동딸이니 당연히 제가 모시는 것이 맞다고 말하면서요. 만약 남편이 시어머니와 작은 시누이를 데리고 오면 똑같이 해줄 테니 한번 해보라고 엄포를 놨어요. 사실 처음에는 남편의 말도 안 되는 말에 반발심이 들어서 이야기를 했고 친정 엄마가 다쳤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안부 한번 묻지 않았던 남편에 대한 분노가 있었기 때문에 보란 듯이 이야기를 꺼낸 건 사실이었죠. 그러면서 만약 남편이 내 의견을 무시하고 시댁 식구들을 이 집으로 들인다면 나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내 식대로 행동할 테니
후회할 행동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어요. 적어도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남편이 우기기는 해도 정말로 시댁 식구들을 끌고 들어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죠. 제 마지막 경고엔 남편은 가소롭다는 듯이 남편은 네가 정말로 감당할 수 있으면 한번 데려와 보라면서 비아냥거린 후 자리를 뜨더라고요. 상황은 이렇게 일단락이 됐지만 설마 정말로 시어머니와 작은 신우를 끌고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 만약 그렇다면 나도 대책 강구를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설마 했던 제 기대는 말 그대로 기대로 끝이 나게 된 것은 그날 밤에 알게 됐어요. 남편은 제 말을 무시한 채 결국에는 시누이들과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막 이사를 한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저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날 밤 우리 집에서 벌어진 광경을 보고 결국 온 시댁은 발칵 뒤집히게 되었어요. 남편에게 분명히 알아듣게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했고 정말 우리 아이들과 저를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은 그렇게 했어도 쉽게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믿었는데 그 믿음을 완벽하게 무시한 것이지요.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서면서 아이들을 부르며 친할머니가 왔으면 인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에게 으름장을 놓을 목적으로 했던 이야기였던 제 계획을 정말 실행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똑같이 한번 당해봤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행했어요. 역시 제대로 된 복수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친정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늦은 저녁 갑자기 온 전화에 놀라셨는지 아버지가 급하게 전화를 받으셨고 저는 지금 집으로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집으로 도착해 그동안 친정 부모님에게도 알리지 않고 버텨왔던 모든 사실들에 대해서 모두 다 털어놓게 되었어요. 친정 아버지는 제 이야기를 모두 듣더니 몹시 화가 나셨고 제 이야기를 듣고는 똑같이 해줘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당장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오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친정 부모님까지 개입을 하지 않는다면 해결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 뻔했기 때문에 직접 움직여서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막상 친정 부모님께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집으로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들으니 혹시라도 가족끼리 싸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건 아닐까 문득 걱정이 되었어요. 제 그런 마음을 읽으셨는지 친정아버지께서는 절대 싸울 의도 없으니 걱정 말라고 이야기를 하신 후 짐을 정리하셨죠. 남편은 시어머니와 신우들이 집으로 와 지내는 게 좋은지 제가 늦은 저녁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는데도 찾지도 않더군요. 결국 짐을 다 싼 후에 저 역시 친정엄마와 아빠를 모시고 저희 집으로 출발을 했어요. 집으로 들어가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후 문을 열자 제가 본 광경은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더군요. 이미 자기 집처럼 짐을 다 풀었고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편하게 앉아서 TV를 보다가 저를 보며 어디 갔다가 이제 오냐고 이야기를 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고 이내 모두가 현관 쪽으로 시선을 옮긴 후 놀랐는지 벌떡 일어서더라고요. 친정아버지는 오히려 넉살 좋게 인사를 하며 시어머니에게 몸이 안 좋으시다고 하더니 괜찮냐며 안부를 물으시면서 오히려 이렇게 다 같이 만나니 반갑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휴유증으로 말을 더듬으시면서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친정아버지는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셨어요. 그동안은 딸이 힘들까봐 아내 다리가 부러져도 혼자서 해보려고 했는데 이제는 나이를 먹었는지 기력도 없고 힘들어서 왔다면서 생각을 해보니 자식이라고는 딸 하나인데 딸이랑 사위에게 이 정도 대접도 못 받나 싶어서 왔다고 하셨어요. 또 들어보니 마침 사돈댁도 오신다고 하니 저 역시 부담 없이 얼른 왔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친정 아버지 얼굴에 대고 실은 내색을 할 수 없던 남편은 조용히 저를 잡아 끌면서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너 도대체 무슨 짓이야? 지금 여기가 시장통이야? 뭐 하는 거야? 왜? 당신만 자식 노릇하라는 법 있어?
나도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하나밖에 없는 자식인데 자식 노릇 해야지. 야, 너는 결혼을 했으면 시댁 식구가 우선이지. 너네 부모님을 왜 갑자기 모셔? 아유, 어이가 없네. 나도 우리 엄마 걱정돼. 당신 엄마는 적어도 당신 말고도 딸이 둘씩이나 있잖아. 왜 꼭 우리가 다 떠안아야 해? 전 그렇게 걱정스럽고 꼭 봐야 한다는 주장하면 나는 우리 집 유일한 자식이니 내가 보는 게 맞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귀를 막고 물어봐라. 이런 경우가 있나? 이런 경우가 왜 없어? 나도 우리 엄마 아빠 유일한 딸이고 걱정스러우시면 모시고 살 수 있는 거지. 막말로 내 부모도 아닌데 무조건 모셔야 하는 건 뭔 논리야? 너 출가 외인이야. 결혼했으면 시댁 식구가 니네 식구고 네 부모지. 너는 그런 것도 가정교육으로 못 배웠어? 그럼 내가 가르쳐 줄게. 저와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남편은 갑자기 밖으로 나갔고 친정아버지에게 직접 가서 공간도 없고 좁으니 죄송하지만 집으로 돌아가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알던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소름이 끼쳤고 정말 오만정이 떨어지면서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더는 못 참겠는 마음이 들어 친정아버지 앞을 막아서며 이거 왜 이러냐고, 내가 당신한테 효도해 달라고 했냐고 각자 자기 부모 챙기면서 셀프 효도하자고 말하면서 친정 부모님을 방으로 모셨어요. 이미 작정을 하시고 저를 따라오셨던 친정 부모님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철판을 깔고 남은 방에 들어가서 자리를 깔고 누우셨어요. 누우시면서 시어머니에게 사돈도 힘들면 옆에 누워서 주무시라고 말씀을 하시면서요. 막상 너무 뻔뻔한 듯 저희 부모님이 생활을 시작하니까 오히려 시어머니와 작은 시누이가 불편했는지 방에 들어가지 않고 거실에서 밤새 잠을 자더라고요. 그 후로 누가 이기는지 봐야겠다는 생각으로 약 일주일간 복잡한 생활을 계속했어요. 그 어렵다는 사돈댁과 한 집에서 같이 산다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었는지 시어머니와 작은 시누이가 남편을 불러 좀 짜증을 낸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시어머니는 당신 집으로 가서 편하게 쉬고 싶으니 빨리 데려다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화를 내시고요. 하지만 작은 신우가 이미 집을 모두 날려버렸기 때문에 막상 갈 곳이 없었고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잘난 장남인 남편에게 화를 내면서 해결해 줄 것을 요청했던 것 같아요. 불편한 동거를 시작한 지 일주일 하고도 3일이 지난 시점에 결국 남편은 시어머니와 작은 시누이가 지낼 작은 투룸 하나를 구했는지 짐을 챙겨서 먼저 나가더라고요. 진작 처음부터 그렇게 했으면 분쟁도 없고 감정도 상하지 않을 것이지만 이제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를 되돌리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긴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집을 나간 후 작은 시누이와 큰 시누이는 불같이 연락을 해 저에게 화를 내더라고요. 아우, 내가 정말 어이가 없네. 며느리가 시부모 모시는 게 당연하지. 어떻게 시부모 어려운 줄 모르고 이런 행동을 하니? 말씀 한번 잘하셨네요, 형님. 저야말로 이런 콩가루 집안인 줄 알았으면 절대 결혼 안 했을 거예요. 제가 그동안 못한 게 뭐가 있어요? 고생은 다 하고 경제적 지원도 다 하고 근데 저를 이런 취급밖에 안 해주세요? 아니, 우리가 너 뭘 어떻게 했는데? 우리 엄마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니? 근데 그 은혜를 네가 이런 식으로 갚아? 넌 며느리 자격도 없어. 결혼할 때부터 별로더니 이래서 집안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돼. 네가 들어와서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거야. 네, 어머니 저한테 잘해주셨죠. 저도 알아요. 근데요, 형님들한테도 충분히 잘해드리지 않았나요? 저는 남편이 저 몰래 형님들하고 시어머니한테 매달 생활비 챙겼다는 것도 몰랐지만 그래도 할 도리는 다 한 것 같은데요. 야, 그건 내 동생이 해준 거지 네가 해준 거야? 왜 직접 하지도 않은 걸로 유세야, 유세는. 저 모르게 돈 빼돌려서 본인 가족 안 챙기고 시댁 식구 먹여 살렸는데 그럼 뭐 다른가요? 정말 저도 더는 이런 취급 받고는 못 살겠어요. 앞으로 효도는 셀프로 직접들 하세요들. 화가 나는 마음에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고 화가 났는지 그대로 남편에게 전화를 해 저와의 통화 내용을 다 전한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이내 전화가 와서 저 같은 여자랑 결혼을 한 것이 후회가 된다고 하면서 애들이 저를 보고 뭘 배울지 걱정스럽다며 이혼을 하자고 하더군요. 저 역시 살 마음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헤어지고 싶다는 이야기를 했고 처음에는 깔끔하게 협의 이혼으로 마무리를 하기로 했어요. 협의 이혼 당시 이미 법률 상담을 몇 차례 받았고 남편에게 돌아갈 재산은 별로 없음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이혼 이야기가 오갈 당시 남편에게 말을 했고 남편 또한 당장 나와 헤어지는 것이 더 급하다며 모두 다 동의할 테니 하루빨리 이혼을 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협의 이혼 신청을 하고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치면서 이혼이 확정되기만을 기다렸죠. 그런데 시누이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돌연 협의 이혼을 하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며 유책 배우자인 저에게 위자료를 받고 자신의 몫의 재산 분할도 받아야겠다면서 협의 이혼을 취소한 후 이혼 소송을 걸어오더라고요. 조용히 끝내고 싶었는데 정 원한다면 저 역시 져줄 마음은 없었기에 소송에 응해 변호사 선임 후 본격적으로 대응을 시작했어요. 남편으로부터 소장을 받고 저 역시 반소장을 접수해 법적 대응을 했어요. 반소장을 받고 난 후 약이 올랐는지 전화를 해 노발대발하며 네가 뭘 잘못했는지 똑똑히 알려주겠다며 협박 아닌 협박을 하며 전화를 끊더군요. 남편이 뭐라고 하든 별로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제가 22년간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시어머니 간병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며느리 노릇까지 해온 것들, 그리고 애들까지 완벽하게 케어한 것을 생각하면 저에게 절대 불리한 싸움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변호사 역시 충분히 승산이 있는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 이혼을 통해 깔끔하게 정리를 하려고 했던 건 저에겐 왼수 같은 남편이지만 아이들에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이 아빠이니까 좋은 기억으로 남기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나름대로 마지막 기회를 준 것이었어요. 하지만 그 기회마저 모두 차버린 건 남편이었고 이렇게 된 이상 저 역시 제대로 싸워서 제 몫을 챙기고 헤어져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이혼 소송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랜 시간이 소요됐고 또 이미 어느 정도 다짐을 하고 시작했던 일이어도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하더라고요. 남편이 보낸 소장 내용에는 제가 아내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남편의 가족들에게 함부로 했다는 것이 주요 유책 사유가 되어 주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 반소장의 상대방이 이 결혼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며 남편을 포함한 남편의 시댁 식구들 모두 다 이혼을 이르게 한 주동자라는 주장을 하며 대응을 했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아닌 시누이들의 개입이나 간섭, 그리고 저에게 전화를 걸어 폭언을 한 내용들 모두가 다 녹음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증거로 활용이 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결과는 저에게 더 유리한 방향으로 흐르게 됐죠. 이에 저는 혼인 파탄의 원인 제공을 한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를 했고 재산 분할에 있어서도 남편의 기여도는 별로 없다는 점에 대해 적극 주장을 했어요. 어차피 남편은 아이들 양육을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소송을 통해 이혼의 책임은 남편에게 있다는 것과 위자료 지급 그리고 재산 분할을 내 몫으로 이끄는 것이 가장 중요했어요. 이혼 소송에서 서면을 작성하고 낼 때마다 단순히 남편과 저 사이의 갈등 문제뿐만 아니라 시누이들과 나눈 대화와 갈등에 대해 주장을 하니 자연스럽게 이혼 소장에서도 시누이들의 역할이 빠지지 않게 됐어요. 서면을 받아본 남편은 그 내용을 확인하자마자 저에게 연락을 해 노발대발 화를 내더군요. 이는 우리 둘 이혼인데 전혀 관련이 없는 시누이들까지 끌어들여서 문제를 크게 만드냐고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하지만 말은 똑바로 해야지 남편과 저 사이의 문제였다면 과연 일이 이렇게까지 이어지고 이혼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왔을까요? 당사자인 제가 아니라 누구라도 이 상황을 듣는다면 시댁 식구들로 인해서 이혼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텐데 말이죠. 저 또한 할 말은 많았지만 변호사님께서 가이드를 해주신 대로 소송 중에는 어떤 말도 하지 말라는 것을 새기며 대응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어요. 잘 모르는 남편이 보더라도 소송 과정에서 그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급기야 결과가 불리해질 것이 걱정스러웠는지 평소에는 찾지 않던 두 아들을 만나서 설득 아닌 설득을 했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남편 역시 아이 아빠이고 부모인데 아이들에게 엄마인 제 험담을 하며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 싶으면서도 한심하더라고요. 이런 남자를 자상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믿고 결혼까지 한 제가 한심해질 정도였어요. 이혼 소송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가사 조사까지 진행을 하게 됐고, 이에 아이들을 설득해서 저를 세상에 둘도 없는 나쁜 여자로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사춘기에 이르렀고 어느 정도 사리 판단이 충분한 아이들이 아빠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으면서 움직여 줄 리가 없었죠. 오히려 저는 엄마 아빠로 인해서 이혼하는 과정을 봐야 하고 잘 알지는 못하지만 모든 막장 상황을 보고 느끼게 만든 것에 죄책감이 느껴지면서 미안하기만 했는데 남편은 자신 살 길에 급급해 아이들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더라고요. 엄마, 오늘 학교 끝나고 아빠가 나 찾아왔어. 아빠가? 아빠가 우리 아들 보고 싶어서 오셨었나 보다. 아빠가 뭐 맛있는 거 사줬어? 아니, 나 만나서 지훈이까지 데리고 집으로 가서 고모들이랑 같이 얘기했어요. 어? 고모들까지? 무슨 얘기를 했는데? 엄마 얘기. 엄마가 얼마나 나쁘고 아빠를 버린 다음에 혼자서 잘 먹고 잘 자려고 하는지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면서 가사조사? 그거 할 때 엄마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래. 그랬어? 참. 엄마랑 아빠 때문에 너희까지 이런 얘기 듣게 해서 엄마가 너무 미안하네. 엄마, 우리도 이제 알 거 다 알고 뭐가 문제인지 알아요. 엄마가 잘못한 것보다 아빠랑 고모들 문제가 더 크다는 것도 알고 걱정하지 말고 미안해 하지 마. 우리 아들 이제 다 컸네. 엄마 마음도 읽어주고. 근데 고모들이나 아빠 말 듣지 말고 지훈이랑 네가 생각한 대로 이야기하고 말해. 이런 조사까지 받게 해서 엄마가 정말 미안해. 당연하지. 나도 다 생각이 있어. 엄마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해 주는 거야. 그래. 아유, 엄마 생각해 주는 건 우리 아들들밖에 없다. 고마워. 결과적으로 아이들은 자신들이 느끼고 생각한 바대로 가사조사에 임했어요. 아이들 눈에도 아빠와 고모들, 그리고 친할머니가 불편했고 이상해 보였는지 그런 마음을 그대로 가사조사관에게 전달을 했더라고요. 게다가 저와 남편의 불화로 인해 아이들이 느끼는 착잡함과 불안함에 대한 부분도 전달받게 되니 강하게 먹었던 마음이었는데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너무 미안하지만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죠. 뿌린 대로 거둔다는 뜻인데 남편은 아이들과 저라는 가족에게는 뿌린 것이 너무 없었는지 결국에는 외면을 당했고 이혼은 결정되었어요. 이미 헤어진다는 건 기정사실이었지만 자신의 잘못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그 책임에 따른 위자료 지급을 해야 한다는 상황을 떠안은 채 그렇게도 소중한 누나들과 시어머니 품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이제는 전 남편이라고 표현을 해야 하는 남이 되었고요. 소송의 결과는 당연히 저에게 매우 유리한 판결을 받게 되었어요. 전 남편과 전 남편 식구들의 만행으로 인한 혼인 파탄이 인정되었고 흔히 시부모님이나 시누이와 같은 관련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변호사는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 통합적으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높은 금액을 청구했는데 어느 정도 감액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무려 5천만 원이라는 위자료 지급 판결을 받아낸 후 마무리할 수 있었어요. 또 아직은 미성년자인 아이들 양육권과 친권을 저에게 줬고 부모로서 해야 할 의무인 양육비 지급에 있어서는 두 아이 합쳐 월 15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전 남편이 협의 이혼을 취소하고 본격적인 이혼 소송을 제기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제가 열심히 모아서 마련한 이 집 때문이었는데요. 이 집은 당연히 제가 마련을 했고 그렇기에 제 명의로 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을 변함없는 환경에서 키우기 위해서는 재산 분할을 하더라도 이 집은 제가 소유하는 것이 더 나은 결과라고 판사님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22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을 할 수는 없었기에 현금으로 남편의 몫만큼 재산 분할을 해주긴 해야 했어요. 그래도 위안이 되는 건 이례적으로 남편이 가정 생활에 기여를 한 부분이 거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고, 또 제가 시댁 식구들에게 매번 조력을 했던 부분들을 감안해서 정말 적은 비율의 재산 분할을 나눠주게 되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의 악연은 끝이 났어요. 소송 1년 만에 이혼 소송 판결을 받았고,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웠던 전 남편은 항소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며 몇 차례 화풀이 전화를 했지만, 어쨌든 이제는 정말 남이 되었다는 소식에 후련하고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이제는 내 집도 있고 조금은 쉬엄쉬엄 일을 하면서 아이들과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은 안도감과 모든 것들이 다 잘 끝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해지면서 드디어 사람이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이혼 소송 후 항소를 한다고 엄포를 놓던 전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연락이 끊기고, 그 후로 6개월 정도가 지난 지금 저는 매우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 인생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였던 서울에 아파트 마련을 해 아이들을 키우면서 기반을 마련하고 싶었던 꿈을 이루니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행복하기만 해요. 아이들도 이제는 안정감을 찾고 좀 더 밝고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아 저 또한 기분이 너무 좋고요. 들리는 이야기로는 전 남편은 이혼을 한 후 돌아갈 곳이 없으니 작은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투룸으로 들어가 또 다시 복작복작하게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큰 시누이는 상황이 이렇게 되니 발을 빼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 경제적 지원도 없이 모르는 척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 전 남편은 다시 또 버는 족족 시어머니와 능력 없는 작은 시누이를 먹여 살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꼴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죠. 전 남편은 그렇게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저에게도 대리 효도를 해줄 것을 요구하더니 막상 본인이 직접 누구 도움도 없이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부양하게 되니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버겁고 힘든 일인지 뼈저리게 깨닫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분명 제가 노력을 하고 돈을 벌었을 때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던 무게가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하니 매우 무겁게 느껴지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이겠죠. 이제는 남이 된 전 남편이기에 이런 소식조차 모르며 지낼 수 있었는데, 이혼 후 딱 한 번 술을 마신 채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왔고 받아보니 전 남편이었어요. 전 남편은 지금 사는 생활 자체가 힘든지 잘 지내냐며 연락을 해왔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어디에 이야기를 할 곳도 없어서 저에게 전화를 했다고 하면서 푸념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의 아빠이기도 하고 무려 22년이나 함께 산 전 남편이니 예정으로 전화를 들어주기도 했고, 또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를 끊지 않고 통화를 했어요. 혼자서 집안 전체를 다 먹여 살리는 것이 너무 버겁고 작은 신우로 인해 빚까지 있었던 상황이라서 작은 신우에게 놀지 말고 밖에 나가서 청소라도 하라고 했다가 그날 집에서 난리가 날 정도로 싸움이 났다고 하네요. 자기가 결혼도 못하고 일도 안 하니 무시하냐고 하면서 목돈만 생기면 투자에 성공해서 돈방석에 앉혀줄 테니 투자 자본이나 달라고 하면서요. 시어머니는 중풍 이후 실어증 증상은 완화가 되어 말씀은 하시지만 어눌해진 말투로 인해서 의사 전달이 어렵고 상당히 무기력하게 지내시는 나날이 많아졌다고 하고요. 왜 헤어지고 혼자 살아보니 이제야 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나 싶으면서 그립니? 그러게, 요즘 부쩍 버겁고 힘이 드네. 이제야 생각해보니까 당신이 버텨줘서 내가 그렇게 잘난 척하고 살 수 있었나 보다. 그렇게 사랑하는 시누이들이랑 엄마랑 사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 잘 살아봐. 아빠 돌아오셨다. 죽어도 찾지 말라던 양반이 빈털터리가 돼서는 집으로 와서 엄마한테 납작 엎드려 잘못했다고 빌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하더라. 그래? 그 내연녀도 아버님 돈 다 떨어지니까 쓸모없었나 보네. 그거 보면서 엄마는 또 받아주더라고. 생각 많이 했는데 부부는 그런 것 같아. 나도 처음부터 당신이 소중한 걸 알았어야 했는데
이보세요. 이미 기차는 떠나갔네요. 내가 당신이랑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 애들 아빠기 때문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어.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앞으로는 애들 통해서만 연락 줘. 놀라운 건 집을 나갔던 시아버지가 1년 만에 돌아오시게 된 것인데요. 다시는 당신을 찾지 말라고 했던 시아버지는 함께 바람을 피웠던 상대와 1년 정도 살다가 자금이 모두 떨어지고 난 후 버림받았고 늙음하게 갈 곳이 없으니 다시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에게 붙어서 자신이 모든 병수발을 하겠다며 지내고 있다고 해요. 결국 그 좁은 집에 네 식구가 함께 살면서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이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이 상황을 모를 리 없는 큰 시누이는 자기에게 불리해질 것 같았는지 애시당초 발길을 끊고 가정에 충실해야 한다면서 연락도 잘 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제서야 저와 우리 아이들이 소중한 것을 깨닫고 생각이 난다며 사과를 해왔지만 이미 버스는 떠나갔고 되돌릴 수 없는데 어쩌겠어요. 우울하고 힘들면 아이들 보러 와서 시간을 보내고 당신 가족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해줬네요.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른다는 말이 있는데 제 나이 50도 되지 않은 시점에 그런 말에 격하게 공감을 하게 될 줄은 전혀 몰랐어요. 불과 2년 전만 하더라도 제가 전 남편과 헤어진 후 아이들을 데리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도 하지 못했기도 하고요. 전 남편과 두 아이들 방을 모두 만들어주면서 살고 싶어서 마련했던 넓은 집이었는데 전 남편이 빠지고 나니 조금 허전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회의를 한 끝에 저희 친정 부모님을 모시기로 했고 덕분에 사회생활을 하면서 밥도 굶지 않고 집안일에 치이지도 않으면서 아이들과 행복하게 생활을 할 수 있게 됐네요. 역시 사람은 오래 살고 볼 일이라고 제가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부모님도 모시고 행복하게 살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살고 계시는 집을 세를 주셨고 저에게 아무리 가족이라도 정확하게 해야 한다면서 매달 생활비 명목의 월세를 주시고 계세요. 덕분에 친정 부모님이 힘들게 집안일을 하지 않도록 일주일에 3번 도우미 분을 불러서 집안일을 할 수 있게 되었고 지금 상황이 매우 만족스럽고 행복합니다. 정말 꿈처럼 시간이 지나갔지만 그래도 지금 이 결과에 대해 저는 후회하지 않고 있어요. 아무리 22년이라는 오랜 시간 가족으로 지내왔다고 하더라도 무조건적인 대리 효도를 강요한다는 건 그 누구도 수용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건 확실해요. 물론 저는 미련하게도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리 효도의 늪에서 당연하다는 듯 지내왔기는 하지만요. 아마 제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저처럼 바보같이 참고만 지내시는 분들은 없겠죠. 그래도 늦게나마 도망치고 저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선택한 것에 대해 후회는 없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행복하고 행운이 깃드는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랄게요.